지금 미국의 대선까지 2달이 채 안 남았는데 갑자기 변수가 생겼죠. 바이든 대통령이 대선 후보에서 빠지고 대신에 해리스 부통령이 나왔는데 최근 지지율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처음엔 트럼프한테 많이 밀렸는데 최근에 트럼프를 잡았다고 나온 거예요. 물론 여론조사마다 차이가 있긴 하지만 이 해리스의 상승세가 상당히 매섭다, 이 트럼프를 쫄리게 하는 수준까지 왔다, 이런 보도들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의 지도에서 여기 북쪽을 보면은 러스트벨트라고 해가지고 여러 주에 걸쳐서 공업지대가 형성이 돼 있어요. 보통은 이 지역을 미국 대선에서 가장 중요한 경합주들로 보고 있어요. 막상 막한데 선거인단 수가 많아가지고 여기서 지면 이제 대선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의 승패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근데 최근에 여론조사를 보니까 여기서까지 해리스가 이겼다고 나온 거예요. 이 지지율 말고도 해리스의 상승세가 느껴지는 것이 있는데 바로 모금액이죠. 지금 해리스 앞으로 정치자금 후원이 엄청나게 되고 있어요. 바이든이 처음 대선했을 적에 모았던 총 모금액을 해리스는 단 한 달 만에 모았다고 하거든요. 특히 이번 대선에서는 바이든한테 후원이 잘 안 됐어요. 이 큰 손들이 지갑을 잘 안 열었거든요. 얼마 전에 TV 토론했을 때 바이든이 트럼프한테 완전히 그냥 털려버렸잖아요. 보다가 좀 불쌍할 정도였는데 아니 노인네 저러다가 큰일 치르면 어쩌나 걱정했다니까. 이거 보고 큰 손들 반응이 안 좋은 거예요. 야, 이대로 가면은 대선 질 거 뻔한데 민주당 너네 계속 바이든 쓸 거야? 아이 그럼 우리 돈 못 줘 이거. 실패할 투자를 왜 해? 뭐 이런 반응들이었다고 해요. 이 큰 손들이 풍을 안 쏘니까 민주당 방송에서 풍이 마르고 있었는데 이번에 해리스라는 신입 BJ를 영입하게 되면서 이 별풍선이 한꺼번에 터진 거죠. 그간 충전했던 거 다 쏜 겁니다. 정치도 이게 총알 싸움이잖아요. 돈이 있어야 홍보도 할 수 있고 표도 받을 수 있는 거니까. 사실상 돈이 표로 환전된다고 볼 수 있죠. 때문에 모금이 잘 된다는 것은 결국 득표율이 올라갈 수 있다는 말이거든요. 특히 7월 모금액을 보면은 트럼프보다 많이 됐다고 해요. 물론 오픈빨도 있을 것이고 단기에 몰린 부분도 감안을 해야겠지만 전례가 없을 정도로 많은 금액이 들어왔다고 합니다. 추가로 또 상승세를 실감할 수 있는 게 다름 아닌 TV 시청률이에요. 이번에 민주당 전당대회가 열렸거든요. 이번 우리 대선 후보는 해리스고요. 얘는 앞으로 이런 정치를 하겠다고 한대요. 맞나? 네, 맞대요. 예쁘게 봐주시고요. 많이들 뽑아주세요. 뭐 이런 얘기를 하는 자리예요. 이 민주당 전당대회도 TV로 방영이 됐는데 시청률에서 상당한 흥행을 했다고 합니다. 이 지루한 정치 얘기를 2천만 이상이 봤대요. 2천만이면 유권자의 10% 정도가 본 건데 이 공화당 전당대회보다 많이 본 거더라고요. 트럼프보다 해리스가 조금 더 흥행을 한 거죠. 근데 사실 불과 한 달 전까지만 해도 민주당이 분위기가 거의 초상집이었거든요. 바이든은 토론 나갔다가 두드려 맞고 왔지. 얼마 뒤에 트럼프는 총알 피하기 보여줬지. 거의 뭐 트럼프가 승기를 굳히는 분위기였어요. 그러다가 안 되겠다 싶으니까 바이든이 빠지고 해리스를 대신 집어넣는데 해리스는 조금 애매하지 않나? 딱히 뭐 인기가 있던 인물도 아니고 약간 이런 반응이었거든요. 근데 그랬던 해리스가 갑자기 한 달 만에 트럼프를 위협하는 수준까지 와버리니까 요거 진짜로 아직 모른다, 끝까지 가봐야 알겠다, 이런 반응들이 나오는 거죠. 여기서 조금 재밌는 구도가 나오는 게 보통 바이든이 나이 많은 걸로 많이 까였는데 사실 트럼프랑 둘이 4살 터울밖에 안 되잖아요. 둘이 남자 여자였으면 결혼했으면 궁합도 안 볼 나이인데. 그리고 트럼프도 이제 바이든의 첫 임기 때 나이가 됐어요. 근데 지금 해리스는 트럼프보다 20살 가까이 젊다는 거예요. 상황이 역전된 거죠. 이제는 트럼프가 나이로 맞을 차례예요. 부메랑 던진 게 돌아오고 있는 거예요. 잘못 잡으면 손가락 부러집니다. 물론 트럼프가 나이로 뭐라 한다고 꿈쩍할 사람이 아니긴 하지만 근데 사실 이게 궁금하긴 해요. 해리스가 현직 부통령이라고는 하지만 딱히 인기도 없었고 튀는 매력도 없고 캐릭터가 확실하지도 않았던 것 같은데 갑툭튀로 나와가지고 치고 올라오는 이유가 뭐냐, 오늘 요거 가지고 얘기를 조금 해볼게요. 일단은 많이들 아시겠지만 트럼프에 대해 한 번 더 짚고 넘어가야 될 게 트럼프가 지지 기반만큼은 정말 확고하죠. 콘크리트 위에다 아스팔트 깐 거예요. 싱크홀도 없습니다. 구멍이 안 나요. 근데 이런 트럼프의 한기로 지적이 되는 게 뭐냐면은 더 이상 표가 늘지 않는다는 거예요. 확장성이 떨어진다는 거죠. 실제로 트럼프의 지지율은요 어느 정도 확보가 되고 나서부터는 거의 늘지 않고 있거든요. 심지어 암살미수 사건 당시에 트럼프가 승기를 꽉 잡았다고 했었는데 이때도 막상 까보니까 지지율이 거의 안 올랐어요. 그냥 바이든이 혼자 떨어져가지고 격차가 벌어졌던 거죠. 더 큰 문제는 이게 트럼프만의 문제도 아니에요. 트럼프를 넘어서 공화당 전체가 지지 기반이 약해지고 있어요. 실제로 최근에 치른 9번의 대선을 보면요, 득표수만 가지고 봤을 때 7번을 민주당이 이겼습니다. 공화당이 이긴 건 2번밖에 안 돼요. 민주당의 승률이 3.5배나 높은 거죠. 이미 머릿수로는 공화당이 밀리고 있어요. 그나마 미국의 선거제도가 특이해서 득표수가 밀려도 대선은 이길 수도 있던 건데 애초에 트럼프가 처음 당선됐을 때도 득표수로는 졌거든요. 이미 공화당이 조금 열세인데 더 큰 문제는 앞으로 이게 더 심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지금은 조금 유명한 얘기인데 지금 미국의 인구 구조가 변하고 있잖아요. 백인은 점점 줄고 유색인종은 계속 늘고 있습니다. 이대로 가면은 백인보다 유색인종이 많아질 거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고요. 근데 이들 이민자 유색인종들은 대체로 민주당을 지지하고 있죠. 민주당이 이들에게 친화적인 정책을 펴니까 결국은 민주당의 지지계층만 늘고 있다는 거예요. 불법 이민을 막는 문제에 있어서 민주당이 소극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반대로 트럼프가 필사적으로 이민자를 막고 국경장벽을 세우려고 하는 이유도 이거예요.
거예요. 예비 민주당 지지계층들이 넘어오는 거를 막겠다는 거죠. 단순히 반이민 정서를 이용해가지고 표를 얻는 거 이상으로 공화당의 미래를 위해서 대비하는 측면이 없잖아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많은 백인들이 이런 트럼프의 반이민 정책에 공감하고 있고요. 그래서 백인이 주류에서 밀릴 수 있고 이민자한테 나라가 먹힐 수도 있다. 이런 위기감이 트럼프를 지지하게 만든 거죠. 이 트럼프라는 인물이 약간 최후의 병기 느낌이 있어요. 암 말기가 돼서 어쩔 수 없이 맞는 독한 항암제라고 할까? 근데 만약에 이번 대선에서 트럼프가 진다, 최후의 병기가 안 통했다, 그러면 공화당은 어떻게 나올 수 있냐? 아마 더 극단적으로 갈 수도 있겠죠? 아니면 반대로 오히려 더 온건해질 수도 있고요. 만약에 더 온건해진다고 하면 민주당처럼 다양성을 수용하게 될 수 있다고 해요. 이민자에게도 조금 더 친화적으로 변할 수 있죠. 물론 백인들 입장에선 사실상 이게 이민자에 굴복하고 나라가 먹힌다고 생각될 수 있는데 이렇게 되는 거는 죽어도 싫다. 만약에 이런 목소리가 생각보다 강하다. 그러면 소요나 폭동이 발생할 수 있고 정말 최악의 경우에는 내전까지 가는 상황도 완전히 배제할 수만은 없다. 이런 극단적인 우려까지 나오곤 있습니다. 설마 미국이 그렇게까지 갈까? 이런 생각은 들지만요. 어쨌든 지금 트럼프나 공화당이나 저변을 넓히기 어려운 환경이라는 건데 당연하게도 그만큼 해리스나 민주당 같은 경우는 상황이 조금 더 편할 수 있죠. 지지 기반을 넓힐 수 있는 여력이 조금 더 크니까. 물론 본인이 잘 해야겠지만요. 사실 민주당이 해리스를 내보낸 것도 보면은 해리스 본인부터가 이민자 출신이거든요. 아버지 흑인, 어머니 인도계 혼혈인데 이게 이민자 출신인 유권자들이 볼 적에 자기들이랑 훨씬 더 가깝다고 느끼는 거죠. 그리고 해리스가 계속해서 강조하는 게 자기가 중산층 출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의 수많은 중산층을 이해할 수 있고 이들을 위한 정치를 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같은 민주당인 바이든이랑 비교를 해봐도 바이든은 백인에다가 정치 엘리트 집안 출신이거든요. 이게 유색인종이자 서민층 유권자 입장에서는 거리감도 조금 느껴지고 자기들을 온전히 대변할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조금 있는데 이 해리스는 자기들이랑 조금 더 가까운 인물인 거죠. 만약에 해리스가 대통령이 되면은 미국 역사상 최초의 여성 대통령이자 최초의 인도계 대통령이 될 수 있고요. 사실 후보로서도 이미 최초 타이틀이 있긴 해요. 흑인이자 여성인 후보는 해리스가 최초거든요. 보다시피 이민자, 유색인종, 여성, 소수자, 비주류, 서민 출신 이런 진보적인 가치관을 가득 담은 종합 선물 세트가 바로 이 해리스 부통령이라고 볼 수 있는데 트럼프랑은 완전히 대척점에 있죠. 그래서 트럼프의 상대로서도 제격일 수 있고요. 확실히 이념 대립의 구도가 보이긴 합니다. 특히 이민자 대 반이민자 구도가 중요한 축 중의 하나로 작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바이든보다 해리스를 선호하는 이유 중에 또 하나가 더 있는 게 이 바이든도 공약들이 많았을 거 아니에요? 당연히 다 지키지 못했을 것이고 근데 하필이면 못 지킨 공약들이 뭐였냐면은 지지자였던 서민들이 바랬던 공약들이 안 지켜진 거예요. 대표적으로 물가 잡는 문제가 해결이 안 됐고 미국의 고질병이라고 할 수 있는 의료 시스템 문제 이게 해결이 안 됐고 비싼 대학 등록금 문제가 해결이 안 됐죠. 아니 이럴 거면은 뭐하러 민주당을 뽑았냐. 그러니까 이런 생각들을 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해리스라면 자기들이랑 인종적으로도 가깝고 계층적으로도 가까운 해리스라면 이번에는 뭔가 좀 해주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이 있지 않았을까? 그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해리스가 말하고 있는 내용을 보면요. 집값을 손보겠다, 물가를 낮추겠다, 건강보험을 손보겠다 이런 서민 중심의 공약이 많습니다. 근데 일부 급진적인 내용들이 조금 섞여 있어가지고 약간 좌파 포퓰리즘 냄새가 조금 나는 것 같다. 우파 포퓰리즘이랑 약간 진검승부를 하는 것 같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요. 그리고 앞에서 정치자금 후원이 한 번에 터졌다는 얘기를 했는데 요거 얘기가 자세히 보면 또 재밌어요. 보통 미국의 경제에서 중요한 지역들이 몇 개 있잖아요. 뉴욕은 금융, 디트로이트는 자동차, 텍사스는 석유, 실리콘밸리는 IT 이런 식으로 지역마다 주요 산업이 있고 이에 따라 지역의 정치 성향이라는 것도 갈리게 되는데 예를 들어가지고 텍사스 같은 경우는 석유 산업이 중심이다 보니까 지금 트럼프를 지지하고 있어요. 트럼프가 기후위기를 조금 부정하고 있고 화석연료 쪽을 밀어주고 있잖아요. 특히 실리콘밸리 같은 경우는 원래 민주당의 텃밭으로 유명하거든요.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일단은 IT 쪽이다 보니까 젊은 노동자가 많습니다. 창업자나 CEO도 젊은 사람들이 많죠. 근데 보통은 이 젊은 사람들이 진보적인 성향이 조금 더 강하잖아요. 그리고 지금 실리콘밸리 CEO들을 보면은 아시아 출신이 굉장히 많거든요. 요즘에 제일 핫한 게 엔비디아인데 여기 CEO인 젠슨 왕이 대만계예요. 경쟁사인 AMD도 CEO가 대만계죠. 리사수라고. 특히 인도에서 온 이공계 인재들이 지금 실리콘밸리를 이끄는 한 축이 되고 있는데 지금 구글이랑 마이크로소프트 CEO도 인도계고요. 인도계가 엄청 많습니다. 보다시피 실리콘밸리는 이민자가 성장의 주역이고 그만큼 이들 중에 중산층이나 상류층이 또 많습니다. 당연히 후원 규모도 조금 크고 정치적인 입김도 조금 세죠. 대체로 민주당이 이민자에 조금 더 친화적이다 보니까 이 실리콘밸리의 이민자들 중에서 민주당 지지자가 조금 많아요. 그리고 민주당은 주로 부자 증세라든가 대기업 중심의 규제를 많이 해왔는데 스타트업이 많았던 실리콘밸리 입장에서는 이런 규제에서 조금 더 자유로운 측면이 있던 거죠. 이런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여기가 민주당 텃밭이 된 건데 얼마 전부터 이 실리콘밸리가 조금씩 변하거든요. 민주당을 지지하지 않는 사람들이 늘고 있어요. 아예 트럼프를 지지하는 CEO까지 나오고 있고요. 일론 머스크도 민주당에서 공화당으로 바뀐 케이스고요. 왜 이런 일이 생기냐? 원래 실리콘밸리는 스타트업들이 많고 도전자의 위치로 시작한 기업들이 많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이들이 기득권화가 됐다는 거예요. 이제는 도전자를 막아내야 되는 입장이 됐고 과정에서 독점화를 시도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바이든 정부의 규제의 화살이 이제는 이들 빅테크 기업을 향하게 된 거예요. 이 바이든 때 반독점 얘기가 조금 나왔거든요. 무슨 인공지능도 규제한다 그러고 암호화폐도 손댄다고 하니까 이런 식으로 실리콘밸리가 툭툭 막고 있다가 이번에 TV 토론에서 바이든이 참패를 해버리니까 이런 식이면 민주당에 돈을 줄 수가 없다 하면서 후원을 끊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바이든이 나가고 해리스가 들어오면서 이 실리콘밸리가 다시 민주당 쪽에 힘을 실어주고 있고 정치 후원도 엄청나게 하고 있다는 건데 결국은 이 해리스의 등장이
민주당 안에 유동층을 결집시키는 효과가 있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보다시피 미국에서 이민자들의 파워가 점점 세지고 있고 이것이 미국의 정치까지 바꾸고 있는 실정인데 보고 있으면은 한국에도 조금 메시지를 주는 것 같아요. 우리도 이민자 문제가 남 얘기가 아니잖아요. 인구 감소를 자력으로 해결하기에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상황까지 왔다. 골든타임을 놓쳤다. 그래서 이민자를 점점 받아들일 수밖에 없게 흘러가고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다만 그렇게 되면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문제가 원주민과 이민자 간의 사회 갈등을 불러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준비가 잘 돼 있는가 이런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사실 같은 민족 내에서도 남녀 갈등이나 계층 갈등이 엄청난데 다른 민족이랑은 잘 지낼 수 있을까? 생각이 조금 많아집니다. 자, 오늘 주제 여기까지고요. 지금부터 본 영상만큼 재밌는 광고입니다. 안 사도 괜찮아요. 그냥 썰푸는 재미로 보시면 어떨까? 조심스럽게 제안드려볼게요. 제가 먹는 거 광고를 받았는데 먹어보고 결정하라고 샘플을 보내주셨거든요. 근데 이게 7박스가 왔어요. 나 1인 가구인데 냉장고에 찬장까지 다 채우고도 둘 데가 없어가지고 대충 소파에 올려놨습니다. 너무 많아요. 이거 식고문입니다. 제 소파에 있는 이것은 음식이 아니라 폭력입니다. 보니까 이게 광고 받은 거 말고도 많이 보냈더라고요. 근데 애들 먹는 유기농 제품이 왔어요. 청년 1인 가구 집에 애들 먹는 거를. 야, 이거 나중에 우리 애들 먹이려면은 내가 저거 유통기한 끝나기 전에 결혼하고 애까지 낳아야 되는데 절대 안 될 것 같아가지고 아는 형님 집에 드리기로 했습니다. 근데 그래도 문제가 남는 게 냉장고가 되게 작아요. 근데 냉동 보관 제품이 너무 많이 왔어요. 아이스박스만 3꽉이 왔으니까. 특히 만두 봉지는 부피도 큰데 제일 많이 왔어. 가끔 여러분들이 저 가둬놓고 만두만 넣어주면 어떨까 하시는데 여러분들 소원이 이루어졌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진짜로 한 2주 동안 목구멍에 만두만 집어넣었어요. 제 위장 자체가 지금 그냥 만두 피라고 보시면 돼요. 안에 만두소밖에 없어요. 제가 방에서 영상질만 하다가 사회문화 감각이 한 10년 멈춰있는데 식당까지 일해버리니까 진짜 올드보이 같더라고. 오대수는요 말이 너무 많아요. 지직한 입이요 말이 너무 빨라요. 자, 헛소리 여기까지만 하고 이번에 광고받은 제품은 더미식에서 나온 교자만두 시리즈고요. 종류는 고기랑 김치, 갈비 이렇게 3개를 준비해봤는데 만두는 팬으로 굽든 에어프라이어 돌리든 전자레인지 돌리든 찜기로 찌든 뭐 자유롭기 때문에 어떤 환경에서든 조리가 가능하잖아요. 근데 솔직히 팬은 조금 귀찮은 게 뒤집을 때 손에 기름 튀는 것도 너무 따갑고 주변에 기름 튄 거 닦는 것도 일이고 남은 기름 버리는 것도 골치가 아픕니다. 다행히 에어프라이어라는 좋은 대체제가 있죠. 편하기는 찜도 편하지만 바삭한 식감을 포기할 순 없으니까 오늘은 에어프라이어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 보여드리는 거는 고기만두고요. 이 더미식 교자만두 시리즈는 일단 그 이름 그대로 처음 씹었을 때 육즙이 많습니다. 뜨거울 때 먹으면 혓바닥 닦아지니까 조심하시고요. 이 만두피 같은 경우도 가운데 접합부 있죠. 여기는 조금 더 바삭하고 몸통 부분은 조금 더 쫄깃했습니다. 보시면 육즙이나 바삭함, 쫄깃함 이런 식감의 재미에 신경을 많이 쓴 것 같은데 그냥 먹어도 맛있지만은 조금 더 귀찮게 먹으면은 훨씬 더 맛있게 먹을 수 있더라고요. 그 만두 레시피를 조금 찾아보니까 비빔만두라는 게 있던데 고추장 소스에 발라먹는 방식이거든요. 특히 편스토랑에서 류수영 형님이 보여준 레시피가 간단하고 맛있어 보여가지고 따라해봤는데 생각보다 너무 맛있습니다. 밥을 이미 먹은 상태였는데 계속 들어가더라고요. 굉장히 간단하니까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이것도 귀찮다 그러면은 그냥 떡볶이 있죠. 떡볶이 사와가지고 국물에 찍어 드시면 됩니다. 맛있어. 다음으로 이제 김치만두인데 개인적으로 맵거나 시큼한 건 좀 선호하지 않거든요. 근데 맵지도 않고 김치향도 호불호가 없을 것 같아요. 이것도 물론 그냥 먹어도 맛있지만 조금 더 재밌게 먹을 수 있는 방법을 검색해봤는데 치즈만두 밥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만두랑 밥이랑 비벼가지고 치즈를 올려 먹는 건데 일단 만두 으깨주고요, 밥 올려주고요, 고추장이나 케찹 넣어가지고 비벼줍니다. 마지막으로 치즈 올려가지고 데워주면 끝이에요. 거의 뭐 자취생 전용 레시피죠. 비주얼은 별거 없어 보이는데 이제 왜 맛있는지 모르겠어요. 너무 맛있습니다. 만두 떨어주신 분들 있으면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가격이 잘 나왔습니다. 지금 세트로 구매하시면은 김치 700g, 고기 700g, 갈비 700g 이렇게 3개 합으로 총 2,100g으로 드리고 있고요. 여기 닭갈비 볶음밥도 보너스로 드립니다. 요렇게 한 세트를 35% 할인된 특가로 21,450원에 준비해봤고요. 배송비도 공짜라고 해요. 괜찮죠? 9월 13일까지만 제공되는 특가니까 진짜 필요하신 분들만 구매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왼쪽 아래에 있는 제품 태그를 누르셔도 되고요. 더보기란이랑 고정 댓글에도 구매 링크 남겨두겠습니다. 맛있게 드세요.